캄보디아는 중국이 제공한 무기 체계를 맹신했으나 그 믿음은 결국 처참한 패배로 되돌아왔습니다. 중국군이 지원한 로켓 37발을 맹렬히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발사체 중 단 한 발도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꺼내든 반격의 카드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유도 폭탄단 4발, 100km 밖에 상공에서 투하된 그 폭탄들은 험준한 산맥을 유려하게 넘어 적의 본거지 깊숙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명중 오차는 고작 3.5m. 이 경이로운 결과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엔진 하나 없는 평범한 폭탄이 어떻게 100km를 날아 목표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전말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 한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쿵! 쾅! 고막을 찢어발기는 듯한 섬뜩한 폭발음이 번개처럼 장렬했고 그 충격과 함께 벙커 천장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마치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헬멧을 움켜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숴버릴 듯이 격렬하게 쿵쿵거렸습니다. 아티 대위,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부조종사 솜차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는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쿵, 광, 이번 폭발은 훨씬 더 가까이에서 터진 듯 했습니다. 벙커 전체가 휘청거리며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흙먼지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코와 목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전술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화면 속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에서는 붉은 점들이 쉴 새 없이 성광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해 무섭게 날아오는 로켓임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빌어먹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벌써 오늘만 세 번째 공격이었으니까요. 중국산 312mm 다연장 로켓. 캄보디아군이 중국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그 무기는 정확도는 형편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멈추지 않고 맹렬하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피해보고 들어와요. 무전기에서 상황실 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라보 3격 납고 피격, 정비병 2명 부상, 활주로 비구역 크레이터 발생, 찰리 초소 직격, 사망자 확인 중.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격렬한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놈들은 산 뒤에 숨어서 쏘기만 하면 돼요. 솜차이가 이를 갈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뭐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와 같은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해발 600m가 넘는 험준한 당산맥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놈들은 그 산맥 바로 뒤 가파른 경사면에 로켓 발사대를 교묘하게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산에 가려져 발사대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직사하기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각도였죠. 곡사포를 쏘자니 사거리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를 띄워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국경 침범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브라보 편대, 출격 대기. 저는 벌떡 일어나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브라보 리더 아티 출격 준비 완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은 절망적인 문구였습니다. 대기 유지. 국경선 접근 금지. 방어적 대응만 허용. 젠장. 저는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컹 하는 금소금이 벙커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위님, 진정하십시오. 솜차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도저히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어적 대응이라고요? 지금 우리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저 방어적 대응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산맥 너머로 로켓 발사대 위치가 빨간 점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 제 F-16 블록 50이라면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폭탄 몇 발만 투하하면 저 빨간 점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경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침략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면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쥐게 되는 것이죠. 놈들은 우릴 비웃고 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 뒤에 숨어서 로켓을 쏘고 우리가 반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쿵! 쾅! 네 번째 폭발이 벙커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코앞에서 터진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피격! 알파 경납고 피격! 무전기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알파 경납고, 그곳에는 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저는 벙커를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경납고 쪽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제 F-16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사방으로 튀는 파편을 피하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전력 질주했습니다. 다행히 제 기체는 무사했습니다. 불길은 바로 옆칸에 있던 정비 차량이 피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비 차량 옆에서 일하던 정비병 2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병. 저는 들것에 실린 젊은 병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불과 20살. 지난주에 여자친구 사진을 자랑하며 해실거리던 녀석이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어깨 아래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대위님, 아파요. 말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저는 그 덧없는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황급히 달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피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놈들, 반드시 갚아주겠어. 저는 피 묻은 손을 주먹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산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놈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검은 연기 사이로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하늘은 제게 언제나 자유로운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대는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손발이 묶인 독수리,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태국 공군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 날카로운 발톱은 있지만 핥히지 못하는 맹수. 쿵, 광, 다섯 번째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놈들의 5분 간격 공격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루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오니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습니다. 수탭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섬뜩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길, 출격시켜. 저기 산 뒤에 숨어있는 놈들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안 됩니다, 대령님.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 건 구석에 서 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공군 파견 고문관 리처드 벤스 대령.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죠. 출격은 안 됩니다. F-16이 국경을 넘는 순간 당신들은 침략자가 됩니다. 침략자라고요? 우리가 먼저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국제법상 국경선을 넘어 공격하면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워싱턴의 지침입니다. 방어적 대응만 허용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국 고문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린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 같은 건 일말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참으라는 겁니다. 외교 채널로 해결해야 합니다. 외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료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외교라고요?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습니다. 저기 봐요. 당산맥, 놈들은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직사화기로는 안 되고 곡사포는 거리가 안 되고 전투기는 국경을 못 넘고 그럼 뭘 어쩌란 말입니까? 리처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 역시 답을 몰랐을 테니까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쪽 붉은 점들이 성광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였죠.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수탭 대령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8년간 전투기를 몰았지만 이렇게 깊은 무력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한쪽에 놓인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 목포에서 태국인 근로자 4명이 캄보디아인 집단에게 습격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골목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실려가는 사람들, 깨진 유리창, 아수라장이 된 거리. 뭐야 저건? 솜차이가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캄보디아 놈들,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거라도 저기는 경찰이 잡아주겠지. 누군가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뭐야? 군인인데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당산맥 지형도를 노려봤습니다. 산 뒤편 경사면에 표시된 빨간 점 4개. 저 점들이 바로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었습니다. 해발 600m, 경사 45도. 우리 쪽에서 직사 공격은 불가능한 위치. 제가 중얼거리자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저기에 숨은 겁니다. 완벽한 엄폐물이죠. 곡사포는 사거리가 30km야. 저기는 40km밖이야. 안 돼. 미사일은 국경을 넘어야 쏠 수 있고 그럼 침략이 되고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놈들이 일부러 저 위치를 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반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 놈들이 알려줬겠지. 리처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 군사고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 완벽한 위치 선정은 중국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의 싸구려 로켓을 대량으로 팔아먹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놈들이라니. 그런데 방법이 정말 없어요. 제가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미국 자산이고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한들 이런 저강도 분쟁에 쓸 물건이 아니죠. 그럼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면서 버텨. 그 단어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저 맞으면서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침침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된 지 8년. 수많은 훈련을 받고 최고의 기량을 갈고 닦았는데 정작 조국이 공격받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나는 왜 전투기 조종사가 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서? 멋있어 보여서?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꺾인 것처럼요. 대위님.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솜차이였습니다. 저쪽에서 대위님 찾아요. 솜차이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상황실 구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공간. 낡은 서류 더미가 놓여있고 조명도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희미하게 믹스커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누구냐? 저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이래요. 뭔가 보여줄 게 있다던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 방금 뉴스에서 본 그 나라. 우리 국민들이 습격당한 그 나라의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게다가 기술 지원이라니. 이 난리통에 무슨 기술 지원? 반신반의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뒤로 감정을 읽기 힘든 건조한 눈동자가 보였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종이컵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전선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묘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밖에서는 폭발음이 계속되고 상황실은 아비규환인데 이 남자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읽듯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최민재입니다. KGGB 기술지원팀장이에요. KGGB.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던데. 네, 잠시 시간 되십니까?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묘하게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당산맥 단면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을 들여다봐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지형도 말입니다. 상황 파악은 했습니다. 최민재가 빨간 마커를 들어 산맥 위에 곡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산 뒤에 숨은 적, 직사화기 불가, 곡사포 사거리 부족, 전투기 국경 침범 불가. 그가 그린 선은 포물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 산 정상을 휘감아 돌아 적의 뒤통수로 꽂히는 기이한 궤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물었습니다.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실소가 터져 나왔거든요. 이봐요, 미스터 최. 지금 저 선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산을 넘어서 뒤를 치라는 건데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했어요. 가능합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사일 없이, 전투기 국경 침범 없이. 네. 어떻게? 최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투박하게 생긴 회색 물체의 3D 모델이 떠 있었습니다. 폭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날개 달린 쇠파이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KG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키트입니다. 폭탄 키트?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폭탄 키트라면 기존 폭탄에 장착해서 유도 기능을 부여하는 장비였습니다. 미국의 JDAM 같은 것이죠. 이미 미제 JDAM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JDAM은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산 뒤는 못 때려요. 최민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F-16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떨어지다가 날개를 펼쳤어요. 그리고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대신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상 속 폭탄은 산맥을 향해 날아가다가 갑자기 고도를 높였습니다. 산 정상을 스치듯 넘어간 뒤 뒤편 경사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꽂혔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엔진도 없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방향을 바꿔요? 바람을 탑니다. 바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탄다고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새가 바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재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뭐, 새는 바람이랑 안 싸웁니다. 그냥 바람 위에 올라타죠. 맞바람 불면 날개를 펼쳐서 고도를 올리고, 뒷바람 불면 날개를 접어서 속도를 내고, KGG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화면에 바람 흐름도를 띄웠습니다. 당산맥 주변의 기류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당산맥에서는 남서풍이 불면 산을 타고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우리 폭탄은 그 기류를 타고 고도를 확보한 뒤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그게 정말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투하고도 2만 피트, 거리 100km 밖에서 떨어뜨리면 산을 넘어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국경선 안에 머물고요. 100km. 저는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km를 엔진 없이 날아간다고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마법이야. 최민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소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승부사의 표정에 가까웠죠. 마법은 없습니다. 물리학만 있을 뿐이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돌아보니 리처드 벤스 대령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100km를 활공으로? 그건 골프공 쳐서 달나라 보내겠다는 소리랑 똑같아. 리처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죠. 이봐요, 미스터 최, 난 F-16 고문관으로 20년 일했어요. 폭탄이 뭔지, 유도 무기가 뭔지 잘 알지. 미국이 왜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개발했겠어요? 100km를 정확히 때리려면 자체 추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당신 그 한국산 장난감으로 그게 된다고. 한국산 장난감.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최민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장난감인지 아닌지는 써보면 알겠죠. 뭐, 어차피 다른 방법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국 대령의 경멸 어린 눈빛과 한국 기술자의 담담한 표정.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00km를 엔진 없이? 그게 정말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최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로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자만도 아니고 허세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어조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장착하는데 F-16안 대당 2시간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네, 장비는 다 가져왔어요. 저는 수탭 대령을 돌아봤습니다. 대령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수탭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리처드에게로 갔습니다. 미국 고문관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검증 안 된 무기야. 만약 오작동하면 민간인 피해가 날 수도 있어. 리처드가 경고했습니다. 검증은 실전에서 하면 됩니다. 최민재가 대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송 오류를 제일 싫어해서요. 주소 틀리는 법 없습니다. 배송? 지금 이 상황에 배송 드립이라니. 저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상한 한국인. 전쟁통에 믹스커피나 홀짝이면서 폭탄을 택배에 비유하다니. 하지만 묘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근거 없는 직감이었지만요. 해봅시다. 수탭 대령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브라보 편대 무장 변경. JDAM 내리고 한국산 KGGB 장착해.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최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벌써 노트북을 들고 경납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믹스커피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이 남자가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검증 안 된 무기에 운명을 거는 무모한 도박. 하지만 손발이 묶인 독수리에게는 그 도박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최민재의 뒤를 따라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저 한국산 유도폭탄이 진짜로 산을 넘을 수 있을까? 100km 밖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그 답은 몇 시간 뒤면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경납고 안은 정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공구가 부딪히는 금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JF-16 아래 서서 장착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날개 아래 파일론에서 미제 JDAM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한국산 KGGB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KGGB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JDAM은 세련되고 날렵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다듬어온 무기답게 모든 곡선이 완벽했죠. 반면 KGGB는 투박했습니다. 회색 철판을 용접해 붙인 것처럼 거칠어 보였고 접혀있는 날개도 어딘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진짜 이게 나라요? 제가 옆에 서 있던 최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착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양이었죠. 보기엔 좀 못생겼죠? 최민재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네, 솔직히 못생긴 새가 더 잘 날아요. 알바트로스 보셨어요? 생긴 건 우스꽝스러운데 3만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한국인은 참 독특한 비유를 좋아하더군요. 장착 완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정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F-16 블록 50, 8년간 함께한 저의 파트너. 오늘 이 녀석이 처음 보는 무기를 달고 날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송차이와 편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브라보 편대 전원이었습니다. 다들 왔네. 우리가 빠지면 쓰나. 솜차이가 시익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8년을 함께 날았으니까요. 작전 브리핑 들었어. 100km 밖에서 투하하고 산 넘어서 때린다며? 그게 된다고. 막내 파이유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4살, 아직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신참이었습니다. 된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그럼 우린 그냥 폭탄 낭비한 거지. 뭐, 저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실패 안 합니다. 최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27년. 솜차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1998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산악 지형 데이터 수집부터. 산악 데이터요. 바람은 지형을 따라 움직여요. 산이 있으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계곡이 있으면 하강 기류가 생기죠. 그 패턴을 27년 동안 수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7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무기를 준비했다고요? 한국 3만요? 아니요. 전 세계 주요 산악 지형 다 했습니다. 당산맥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요. 네. 2012년에 수집했어요. 최민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당산맥 주변의 기류 패턴이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시간대별로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남서풍이 불면 산 정상에서 상승 기류가 최대가 됩니다. 그때 투하하면 폭탄이 그 기류를 타고 산을 넘어요. 지금이 몇 시지? 2시 40분입니다. 솜차이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0분 후면 최적 시간이네요.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한국인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기술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2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27년 동안 전 세계 산을 다니며 바람 데이터를 모았다. 그 집념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니. 장착 완료. 정비팀장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제 F-16 아래 파일론에 KGGB 두 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브라보 2, 3, 4도 완료. 다른 기체들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4대의 F-16, 각각 두 발씩, 총 8발의 KGGB. 하지만 작전에 쓸 건 4발이었습니다. 목표물이 4곳이니까요. 아티대위, 최민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좌표 입력했습니다. 목표물 4곳, 각각 브라보 1, 2, 3, 4가 한 발씩 담당해요. 알겠습니다.
투하고도 2만 피트, 투하거리 100km. 투하 후에는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냥요. 네, 폭탄이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간다.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진짜 알아서 가요. 네, GPS 유도, 관성 유도, 지형 대조 유도, 세 가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게 커버해요. 만약 세 개 다 망가지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최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불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격 준비. 상황실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아티, 솜차이가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돌아와서 보자. 그래. 파이유와 또 다른 편대원들도 주먹을 맞댔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계기판, 익숙한 조종관.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외부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기체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브라보 리더, 이륙허가. 브라보 리더, 이륙합니다.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며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고 기수가 들리고 땅이 멀어졌습니다. 하늘로, 다시 제 무대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날기 위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날고 있었죠. 날개 아래 달린 투박한 한국산 폭탄. 과연 이게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00km 밖에서 산을 넘어 적을 때린다. 말로는 쉽지만 생각할수록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박은 시작됐으니까요. 브라보 편대, 고도 2만 피트, 방위 270도. 저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4대의 F-16이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으로 서쪽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태국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논과 갈색 마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평화 아래서 우리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50km, 솜차이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복사, 전원 무장 준비. 저는 무장 스위치를 켰습니다. 계기판에 WEFN 레디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날개 아래 KGGB가 대기 상태로 들어간 것이었죠. 전방에 당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검은 산맥이 장벽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30km.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리더, 여기 브라보사. 막내 파이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한 대로 정말 되는 거 맞죠? 100km를 날아서. 글쎄, 나도 처음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파이유. 겁나. 네, 나도 겁나. 근데 겁나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오늘이 그날이야. 무전기 너머로 파이유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더. 투하 지점까지 10km. 이제 고지였습니다. 저는 HUD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좌표가 녹색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산맥 넘어 정확히 107km 거리. 브라보 편대 투하 준비. 브라보 2 준비 완료. 브라보 3 준비 완료. 브라보 4 준비 완료. 4대의 전투기가 일제히 수평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투하를 위한 최적의 자세였죠. 투하까지 10초. 계기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 8, 7. 손가락이 투하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6, 5, 4.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3, 2, 1.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기체가 살짝 흔들리며 무게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날개 아래서 KGGB가 분리된 것이었죠. 브라보 2 투하 완료. 브라보 3 투하 완료. 브라보 4 투하 완료. 4발의 폭탄이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체를 기울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점 4개가 구름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브라보 리더, 복귀하라. 상황실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복사, 브라보 편대, 귀환. 저는 기술을 돌렸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폭탄이 알아서 갈 차례였죠. 하지만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사라진 그 4개의 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산을 넘을 수 있을까? 100km를 알아서 적을 맞출 수 있을까? 기지로 돌아오는 15분이 1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탭 대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리처드 벤스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신호가 끊겼어. 솜차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당산맥 지도가 떠 있었고 4개의 녹색점이 표시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폭탄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였죠.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녹색점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투하 후 3분쯤 됐을 때 갑자기 4개 다 사라졌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호가 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지? 격추당한 거 아니야.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대공 미사일이 있어. 레이더에 잡혀서 요격당했을 수 있지. 네 발이 동시에요. 왜 안 돼? 한꺼번에 쏠 수도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격추, 내 발 전부. 그렇다면 작전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죠. 아니면 공중분해를 했을 수도 있어.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증 안 된 무기니까 비행 중에 기체 결함이 생겼을 수 있지.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한국산 장난감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때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은 겁니다.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종이컵을 들고요. 뭐라고? 리처드가 돌아봤습니다. 숨었다고요. 폭탄이. 숨다니. 폭탄이 어떻게 숨어? 최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모니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당산맥 3D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산맥 사이사이 계곡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 보이시죠? 레이더 사각지대입니다. 최민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계곡 안은 산을 가려서 레이더 전파가 도달하지 않아요. KGGB는 투하 후 이 계곡 안으로 파고들어서 비행합니다. 일부러. 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저 레이더에 안 잡히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으면서 비행하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숨어서 날아간다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형 대조 유도 시스템이에요. 폭탄에 내장된 고도계와 지형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대조하면서 최적 항로를 계산해요. 그럼 지금 폭탄이 계곡 안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유령처럼요, 유령. 그 표현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당신 주장이고 실제로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곧 알게 됩니다. 최민재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투하 후 7분 경과. 목표 도달까지 약 4분 남았어요. 4분. 네, 11분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산맥 지형도만 덩그러니 떠 있었죠. 4분. 240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무전기 잡음도 멈춘 것 같았죠. 짤깍, 짤깍.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분, 2분, 1분, 30초 남았습니다.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제발, 제발 맞아라. 20초, 10초, 5초, 그리고 번쩍 모니터 한 구석에서 성광이 터졌습니다. 한 발 명중. 누군가 소리쳤어요. 번쩍, 번쩍, 번쩍. 연달아 3번 더 성광이 터졌습니다. 2발 명중, 3발 명중, 4발 명중. 상황실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됐어. 됐다고. 솜차이가 제 등을 세게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죠. 4발 전탄 명중. 100km 밖에서 쏜 폭탄이 산을 넘어 적진지를 때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리처드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오차 분석 들어갑니다. 최민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번 탄 오차 5.1m, 2번 탄 오차 2.8m, 3번 탄 오차 3.9m, 4번 탄 오차 3.3m. 5차원 형공산. 폭탄이 목표물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3m? 3m라고? 100km를 날아와서 3m 오차라고? 잠깐. 리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차 3m, 100km 밖에서 엔진도 없이? 네, 그건 토마호크급이야. 아니 토마호크보다 나아. 그렇죠. 최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장난감 치고는 괜찮죠.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까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외감. 100km를 엔진 없이 날아서 3m 오차로 맞추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구나. 위성 영상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캄보디아 진지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아까까지 로켓 발사대가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구덩이 4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주변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초토화됐군. 수탭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놈들 로켓 발사대 전부 사라졌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빨간 점들, 5분마다 로켓을 퍼붓던 그 악몽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솜차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해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환호가 잠잠해진 뒤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미스터 최, 제가 최민재에게 물었어요. 캄보디아 놈들은 왜 우리처럼 정밀하게 못 쏜 거예요? 같은 산악지형인데. 좋은 질문이네요. 최민재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가 쏜 로켓은 중국산 122mm 다연장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 37발을 쐈죠. 37발이나요? 네. 그런데 명중한 게 몇 발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0발이에요. 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7발을 쏴서 0발 명중? 정확히 말하면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한 건 0발이에요. 대부분 논밭에 떨어졌고 우리 피해는 운 나쁘게 빗나간 탄이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동료들이 다친 건 그냥 재수 없이 맞은 거였어요? 정밀 타격이 아니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7발을 퍼부어서 0발 명중. 그런데 우리는 4발로 4곳 전부 명중?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최민재가 당산맥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저 산맥 사이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기온에 따라 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중국은 연구 안 했어요.
그냥 싼 값에 대량으로 팔기만 했죠. 가격만 싸고. 네, 로켓 한 발에 $800 정도예요. 싸죠. 근데 맞추지 못해요. 100발 쏴도 한 발 맞출까 말까. 그럼 우리 KGGB는요. 한 발에 $20,000 정도. 비싸죠. 근데 한 발 쏘면 한 발 맞아요. $20,000 대 $800. 25배 차이. 하지만 명중률은. 그러니까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냉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산은 싸지만 못 맞추고 한국산은 비싸지만 다 맞춘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근데 100발 쏴서 한 발 맞추는 거랑 한 발 쏴서 한 발 맞추는 거랑 어느 게 비싼지 계산해 보세요.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100발 $800, $800,000, 한 발 $20,000, $20,000. 같은 목표물을 맞추는데 중국산은 $800,000, 한국산은 $20,000. 중국이 더 비싸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산은 100발을 쏘는 동안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논밭을 갈아엎고 마을을 파괴하고 한국산은 목표물만 딱 때리고 끝나죠. 그게 저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믿은 캄보디아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명중률 0%를 믿었으니까 최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한국산으로 도배해놨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을 믿었던 캄보디아, 명중률 0%의 싸구려 로켓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자신만만했던 그들. 하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자 논밭만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비싸지만 확실한 무기를. 결과는 캄보디아 진지초토화. 네 발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 거 정확해요.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는 가격이 아니라 성능으로 사야 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격 아꼈던 게 아무 소용 없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산맥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서 캄보디아군이 불타는 진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겠죠. 한국산이 사라졌지. 아마 저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저건 중국산이었어. 그리고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겠죠. 명중률 0%를 믿은 것을. 환호가 완전히 가라앉은 뒤 상황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최. 네, 아까 2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 더 해줄 수 있어요. 최민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으시면요. 그가 의자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IMF요. 네.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죠. 그때 우리 연구소도 예산이 90% 삭감됐어요. 90%요. 네, 미사일 개발, 폭탄 연구 다 접으라는 거였죠.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무기 개발이냐면서.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시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실업자 대란.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최민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안 드는 걸 연구하자. 바람은 공짜니까. 바람. 네. 활공폭탄이요. 엔진 없이 바람만으로 날아가는.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투박한 설계도 같았습니다. 이게 최초 설계예요. 1998년 12월에 그린 거. 종이에 볼펜으로. 이게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전 수천만 달러짜리 무기를 때려 맞춘 그 기술이 이 볼펜 그림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예산이 없으니까 장비도 못 썼어요. 그래서 직접 산에 올라갔죠. 산에요. 바람 데이터 모으러요. 풍속기 하나 들고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주말마다 올랐어요. 최민재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산 정상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1999년 설악산이에요. 영하 15도였는데 바람 불 때까지 8시간 기다렸죠. 8시간을요. 네. 바람이 언제 부는지, 어떤 패턴으로 부는지 알아야 하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하 15도에서 8시간. 그것도 주말마다 연구비도 없이 자비로. 그게 27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서 장비도 좋아지고 인력도 늘었죠. 근데 기본은 똑같았어요. 직접 산에 올라서 바람을 느끼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 최민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한 곳이에요. 이게 다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빨간 점이 수백 개는 됐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찍혀 있었죠.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로키, 주요 산맥은 다 갔어요. 다 직접요. 네, 다 직접요. 기계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가서 바람을 맞아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산을 다니며 바람을 연구하다니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최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람이 있었어요. 매년 데이터가 쌓일수록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알고리즘이요. 네. 폭탄이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못 날았어요. 투하하면 그냥 뚝 떨어졌죠. 근데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멀리 날게 됐어요. 그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연도별 활공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10km, 2005년 30km, 2010년 60km, 2015년 80km. 숫자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2020년 100km, 그리고 오늘 실전에서 107km.
20년 만에 10배가 늘었네요. 네, 그게 27년의 결과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제 인생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연구원들은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바람을 잡기 위해. 그리고 오늘 그 바람이 폭탄을 싣고 날아갔습니다. 100km를 넘어서. 대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대단한 건 저 아니에요. 최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7년 동안 산을 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죠. 그리고 최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최민재가 노트북에서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비용. 묘한 이름이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최민재가 비용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눈 덮인 산 정상. 거기 서 있는 젊은 남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장비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1985년생,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이었어요. 2014년 1월 순직했습니다. 태백산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직,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눈사태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 데이터 수집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눈사태가 났어요. 쓸려 내려갔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하얀 눈 속에 파묻힌 장비들. 구조대가 삽으로 눈을 파내는 장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눈보라를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시트로 덮인 들것. 향년 29세?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갔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상황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까의 환호는 어디로 갔는지 다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29살. 저보다 어렸습니다. 왜 그 위험한 곳에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터 때문이에요. 최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태백산 정상 부근 기류 패턴.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알고리즘에 구멍이 생겨요. 재민이는 그 구멍을 메우러 간 거예요. 근데 눈사태가 예보도 없었어요. 갑자기 터진 거죠. 최민재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구조대 보고서였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재민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가 온몸으로 뭔가를 감싸고 있었대요. 뭐를요? 외장하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갈비뼈가 세대 부러져 있었어요. 눈사태에 쓸려가면서 바위에 부딪힌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재민이는 외장하드를 놓지 않았어요. 가슴에 꼭 품고 있었대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데이터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보다 데이터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외장하드를 품에 안았다. 죽어가면서도 데이터를 지켰다. 그 외장하드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태백산 정상기류 데이터요. 영하 20도에서 측정한 고도별 풍속, 풍향, 기온 변화. 3일 동안 혼자 텐트 치고 수집한 거예요. 최민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이 떴습니다. 이게 재민이가 목숨 바쳐 지킨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덕분에 알고리즘이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오늘 폭탄이 날아간 것도 재민이 데이터 덕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우리가 쏜 그 폭탄, 100km를 날아서 3m 오차로 명중한 그 기적. 그 안에 죽은 사람의 혼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서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최민재가 노트북에서 이미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손글씨 메모가 떴습니다. 구겨지고 얼룩진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데이터 저장 완료.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이게 재민이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예요. 마지막으로 쓴 거죠.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일 동안 영하 20도에서 혼자 버티며 데이터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 그는 이렇게 썼겠죠. 드디어 바람을 잡았다. 하지만 그 직후 눈사태가 덮쳤습니다. 바람을 잡은 순간 그는 바람에게 잡혀버렸어요. 재민이는 바람이 됐어요. 최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재민이가 잡은 바람. 재민이가 된 바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9살. 약혼녀가 있었던 젊은 연구원. 눈사태에 쓸려가면서도 데이터를 지켰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외장 하드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데이터가 폭탄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100km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적을 때리러. 고마워요. 저는 화면 속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최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3명이 더 순직했어요. 히말라야에서 1명, 알프스에서 1명, 백두산에서 1명, 4명이나요. 네, 그들 모두 바람을 잡으러 갔다가 바람이 됐어요. 최민재가 비용 폴더를 닫았습니다. 이게 KGGB의 진짜 비용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 사람의 목숨, 상황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까까지 우리는 환호했어요. 네 발 전탄 명중, 대단하다, 한국산 최고. 하지만 그 환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연구원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리처드 벤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최.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냉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외와 미안함이 묻어났죠.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까 장난감이라고 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나는 몰랐어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리처드가 최민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과 당신 동료들을. 최민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아까까지 냉소와 무시로 가득했던 미국 대령과 담담하게 농담을 던지던 한국 기술자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폭탄이 명중한 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27년간 묵묵히 준비하고 동료를 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인정받는 이 순간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의 흥분도 가라앉고 다들 지쳐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당산맥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 산 너머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초토화시킨 캄보디아 진지에서. 아티 대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탭 대령이었습니다. 네, 대령님. 한국 기술팀이 철수한대. 배웅을 해줄 수 있나? 물론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뻑뻑했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경납고 앞으로 나가니 최민재와 그의 팀원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떠나시는군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임무 끝났으니까요. 최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손에는 여전히 믹스커피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좋아하시네요. 한국 사람들 다 이래요. 믹스커피 없으면 일 못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이상한 한국인. 마지막까지 농담이라니. 고마웠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뭐가요? 다요. 폭탄도. 이야기도 다. 최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의외로 거칠었습니다. 27년간 산을 오른 손이었죠.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가요. 믿어줬잖아요. 검증 안 된 무기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요.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브라보 편대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파이유, 그리고 다른 동료들. 전원이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얘들아, 왜? 제가 물었지만 솜차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편대원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최민재와 한국팀 앞에. 그리고 솜차이가 구령을 외쳤습니다. 차렷. 5명의 조종사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경례. 그들이 경례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경례하고 있었어요. 최민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담담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동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최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솜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민 연구원님께도 경례드립니다. 그분이 잡은 바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저도 경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른손을 모자챙에 올리며 최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봤지? 내가 잡은 바람이 여기까지 날아왔어.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저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바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저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된 사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수송기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켰어요. 최민재가 트랩을 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또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배송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반품 없이. 저는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송 드립이라니. 꼭 부를게요. 다음엔 술 한잔해요. 좋죠. 근데 한국 소주 드실 수 있어요. 원샷 못 마시겠어요. 최민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뒀던 따뜻함이 드러났죠. 문이 닫혔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잘 가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된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줘요. 수송기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100km를 날아서 3m 오차로 명중하는 폭탄, 그건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뒤에는 2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명의 영혼이 있었죠. 한국산 장난감. 리처드가 처음에 그렇게 불렀었죠. 하지만 그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27년간 산을 오른 사람들. 바람을 잡으려다 바람이 된 사람들. 그들의 땀과 피와 목숨이 응축된 결정체. 그래서 맞췄던 거예요. 100km 밖에서 3m 오차로. 사람의 집념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산맥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재민 연구원님. 저는 그 바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편히 쉬세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로 돌아갔습니다. 제 F-16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빈 파일론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산을 달겠어. 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폭탄을, 바람이 된 사람들의 혼을.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힘이 뭔지. 거대한 항공모함도 최첨단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27년을 버티는 집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데이터를 지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담담하게 농담으로 포장하는 강인함이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한국 무기 전시회였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한국 사람 전시회였습니다. 27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바람을 잡으려다 바람이 된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저는 그